파리 본관이 대규모 리노베이션에 들어갔고요. 제가 현장에서 사용해보니 큐피커 AI 기능이라고 해서 피카소의 주요 작품 12개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 눈여겨볼 만한데요. 이 그림 한참 동안 바라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관람팁도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그림톡. 안녕하세요. 드디어 퐁피두 센터 하나가 서울 여의도 63빌딩에 정식 개관했습니다. 오랫동안 추억의 공간이었던 아쿠아리움 그 자리에 이제는 세계적인 현대미술관 퐁피두 센터의 이름을 단 새로운 미술 공간이 들어섰습니다. 새로운 미술관이 생기면 개관전이 중요하죠. 바로 오늘 소개할 전시 큐비스트 시각의 혁신가들입니다. 이 전시는 20세기 현대미술의 출발점 중에 하나였던 큐비즘, 입체주의가 어떻게 태어나고 어떻게 퍼지고 어떻게 현대미술의 언어가 되었는지를 퐁피두 센터 소장품을 통해 보여주는 전시입니다. 본격적으로 전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퐁피두 센터가 어떤 곳인지 짧게 짚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프랑스 파리 여행을 가면 미술관 코스로 자주 묶이는 세 곳이 있습니다. 루브르, 오르세, 그리고 퐁피두 센터입니다. 서양 미술사의 흐름을 시대별로 보여주는 세계의 축이라고 할 수 있겠죠. 먼저 루브르는 고전 미술의 세계죠. 고대 문명부터 르네상스, 바로크, 신고전주의, 낭만주의까지 이어지는 고전 미술의 거대한 박물관입니다. 유명한 모나리자, 또 밀로의 비너스처럼 우리가 미술사 교과서에서 보았던 작품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그 다음이 오르세입니다. 오르세는 19세기 중반부터 20세기 초반까지 고전 미술에서 근대 미술로 넘어가는 시기를 보여주는데요. 인상주의와 후기 인상주의의 대표 작가들을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퐁피두 센터는 20세기와 21세기의 현대 미술을 대표합니다. 피카소, 브라크, 마티스, 칸덴스키, 샤갈, 듀샹 같은 작가들을 통해서 미술이 더 이상 현실을 그대로 재현하는 데 머물지 않고 새로운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한 순간들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 퐁피두 센터가 서울 여의도에 들어왔다는 점 꽤 상징적인데요. 파리 본관이 대규모 리노베이션에 들어갔고요. 그 시기에 퐁피두의 컬렉션을 또 서울에서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문화재단과 파리 퐁피두 센터는 2023년에 파트너십을 맺었고요. 앞으로 4년 동안 퐁피두 센터의 근현대 컬렉션을 기반으로 한 전시들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스페인 말라가, 중국 상하이에 이어서 서울 여의도에 퐁피두의 또 하나의 국제 거점이 생긴 셈입니다. 프랑스 건축가 장 미셸 빌모트가 설계를 맡았고 공식 자료에는 이 공간을 빛의 상자라는 컨셉으로 설명합니다. 63빌딩의 수직적인 이미지와 대비되는 수평적인 흐름이 있고요. 반투명한 유리 외피가 있고 낮과 밤에 따라 달라지는 빛의 감각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지층 로비에는 레몬 듀샹, 비용의 청동조각, 대형 마을이 관람객을 맞이하는데요. 이 작품부터가 이번 큐비즘 전시의 출발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전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피카소의 주요 작품 12개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 눈여겨볼 만한데요. 피카소와 브라크가 시작한 실험이 어떻게 대중전시를 통해서 확산되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입장료는 성인 기준 28,000원인데요. 솔직히 좀 관람료로는 싸다고 느껴지지도 않죠. 얼리버드 할인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1, 2 전시실을 모두 쓰는 대형 전시이기 때문에 미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한 번쯤 충분히 가볼 만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관람팁도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무료 도슨트는 가능하시면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전시는 그냥 작품을 보는 것보다 설명을 들었을 때 훨씬 잘 들어오는데요. 홈페이지 기준으로 정규 무료 도슨트는 평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오전 11시, 오후 2시, 오후 4시에 운영이 되고 주말에는 오전 11시와 오후 4시에 운영이 됩니다. 회차당 선착수 50명인데요. 사전 예약이 아니라 현장 참여 방식입니다. 제가 갔을 때 도슨트 시작 30분 전쯤에 현장에서 신청할 수 있고요. 현장에 신청할 때 이렇게 띠를 하나 줍니다. 도슨트 시각 정각의 입구 쪽으로 모이게 되면 수신기를 나눠주는 방식인데요. 수신기를 받는 시간까지 포함하면 대략 50분 정도 소요가 되었고요. 끝나면 수신기를 다시 입구 쪽에 반납하고 다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살짝 번거로웠지만 충분히 괜찮았습니다. 두 번째, 이어폰을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모든 작품 캡션마다 QR코드가 있는데요. QR을 찍으면 작품 설명으로 연결됩니다. 단순하게 작품 설명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제가 현장에서 사용해보니 큐피커 AI 기능이라고 해서 텍스트로 질문도 할 수 있는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방식은 처음 경험해봤는데 꽤 신선했습니다.
작품마다 QR코드를 인식해야 되는 번거로움은 있지만 그래도 작품을 깊이 보기 원하시는 분은 또 도슨트를 안 들으실 분은 꼭 이 내용들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의자를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전시가 제1, 2 전시실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요. 체력 소모가 있습니다. 곳곳에 의자가 있어서 앉아서 보는 시간도 넣으시면서 체력도 잘 관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1층에 라운지가 있습니다. 이 라운지에서 쉬어 가시는 것뿐만 아니라 라운지 한편에 큐비즘을 경험할 수 있는 사진 촬영 공간도 있습니다. 네, 무료로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고 스마트폰에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전시를 마치고 1층에 공유 라운지에 한번 들려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카페 공간도 한번 경험해 볼 만합니다. 더 커피가 들어와 있는데요. 앞쪽에 정원이 있습니다. 시야가 트이는 자리이고요. 또 남산타워도 보입니다. 그래서 체력을 다 소진하신 분은 이곳에 앉으셔서 잠시 티타임을 가지셔도 좋을 것 같고요. 가격은 대략 아메리카노는 4,000원대 후반, 라떼는 5,000원대, 시그니처 음료나 에이드류는 6,000원대 정도였습니다. 이제 전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전시는 8개의 섹션과 한국적 맥락을 다루는 하나의 특별 섹션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8개를 제가 일일이 다 설명해 드리면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어서 4개의 큰 흐름으로 나눠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섹션 1, 2, 큐비즘의 탄생과 분석적 큐비즘입니다. 큐비즘에 대해서 공식 전시 설명에 2가지 영향을 중요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아프리카와 오세아니아의 미술, 또 하나는 세잔입니다. 피카소는 1907년 파리 트로카로데 민족지학 박물관에서 아프리카 미술을 보고 강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인간의 얼굴과 몸을 전혀 다르게 보기 시작한 배경이 여기 있는데요. 전시장 들어가셔서 오른쪽에 바로 첫 번째로 만나실 그림은 파블로 피카소의 여인의 흉상입니다. 바로 1907년도에 그린 그림인데요. 이 여인의 흉상은 같은 시기 제작된 아비뇽의 처녀들 최종본에 등장하는 왼쪽의 두 인물과 유사성을 보이는데요. 피카소가 일부 아프리카 가면에 흉터 장식을 연상시키는 채색 기법을 사용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피카소와 큐비즘을 같이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브라크는 세잔이 열어놓은 길을 더 멀리 밀고 나갑니다. 조르주 브라크의 그림이 있는데요. 이 그림은 세잔에게 영향을 받은 그림입니다. 세잔은 자연을 원기둥, 구원뿔 같은 구조로 바라보려 했었죠. 그래서 브라크가 이 세잔의 영향을 받아서 이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이 그림은 조르주 브라크가 피카소가 그린 아비뇽의 처녀들을 보고 영감을 받아 그려진 그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작품은 마리 르랑생의 아폴리네르와 그의 친구들입니다. 단체 초상화처럼 보이는데 20세기 초 파리 아방가르드 예술가들의 관계망을 보여주는 그림인데요. 가운데에는 시인이자 비평가였던 기욤 아폴리네르가 있고 주변에는 거트루 스타인, 피카소의 연인이었던 페르낭도 올리비에 같은 인물들이 함께 등장합니다. 피카소나 브라크처럼 날카롭게 사물을 해체하진 않았지만 어두운 색조와 단순화된 인물 표현에서 당시 큐비즘의 분위기가 은근히 느껴집니다. 마리 르랑생 초상화가 있는데 대각선으로 있어요. 그래서 그 초상화와 여기 마리 르랑생이 서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도 도슨트 들으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 그 배치도 흥미로웠습니다. 섹션 2에서는 피카소와 브라크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두 사람은 1909년부터 1911년 사이 정말 긴밀하게 작업했습니다. 브라크는 피카소와 자신을 밧줄로 묶인 등반가들 같았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만큼 같은 목표를 향해 서로를 밀어주고 끌어주며 새로운 회화 언어를 만든 것입니다. 이 시기의 그림은 색이 화려하지 않습니다. 갈색, 회색, 황토색이 많고 형태가 아주 잘게 부서집니다. 그래서 관람객 입장에서는 가장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구간일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큐비즘의 핵심이 만들어집니다. 사물을 모방하는 그림에서 사물을 분석하고 재구성하는 그림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두 번째 흐름은 섹션 3과 섹션 4입니다. 대중과 마주하다, 샬롬 큐비즘, 색채, 리듬, 추상, 오르픽 큐비즘. 초기의 큐비즘이 피카소와 브라크의 실험실 같았다면 섹션 3부터는 큐비즘이 세상 밖으로 나옵니다. 살롱 대 앵데팡랑, 살롱 도톤 같은 전시를 통해
여러 작가들이 큐비즘을 대중에게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사실 저도 1, 2섹션도 좋았지만 이렇게 대중적인 살롱에 나갔던 그림들이 훨씬 더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들은 피카소와 브라크처럼 조용하고 엄격한 실험만 한 것이 아니라 훨씬 큰 화면, 더 강한 색채, 더 역동적인 구성을 보여줍니다. 대표적으로 페르낭 레제의 결혼식 같은 작품이 있는데요. 크기가 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림은 커야 감동이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화면 안에 인물들이 있고 도시적인 리듬이 있고 기계적인 형태가 있습니다. 잘 보시면 신부도 찾을 수가 있고요. 신랑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흰색 드레스를 입고 있는 신부와 또 여기에 핑크색으로 처리한 부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파란색 옷을 입은 사람이 신랑 같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분석적이고 쪼개져 있는 것들 중에서 제목에 맞춰서 여러 실마리들을 찾아보시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로버트 델로네의 파리의 도시입니다. 실제로 보면 크기부터 압도적인 작품인데요. 화면 중앙에는 고전 회화의 산미신을 떠올리게 하는 세 여성이 등장해요. 주변에는 한국 풍경과 오른쪽에는 에펠탑 같은 근대 파리의 상징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 한참 동안 바라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번 전시에서 가장 좋았던 그림이라고 꼽을 수 있는 게 바로 이 작품이었거든요. 이 작품이 단순히 파리의 풍경이 아니라 고전과 현대, 신화와 도시가 한 화면 안에 부딪히는 장면 같은데요. 실제로 보면 더더더더 멋있는 그림입니다. 특히 이 섹션에서는 프란시스 피카비아의 우두니, 정확히는 우두니 미국 소녀 춤, 이번 전시에서 꼭 눈여겨보셔야 하는 작품인데요. 이것은 파리 퐁피드 센터 수석 큐레이터가 이번 전시에서 가장 중요한 작품 중에 하나로 꼽았고요. 가장 먼저 설치된 작품이기도 합니다. 현장에서 봐도 이 작품은 확실히 존재감이 있습니다. 인물의 움직임을 그대로 묘사하기보다 춤의 리듬과 빛, 속도감이 생명과 곡선으로 분해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흐름은 섹션 5, 6, 7입니다. 현실을 붙이고 국경을 넘고 전쟁을 통과한 큐비즘입니다. 섹션 5에서는 종합적 큐비즘이 등장합니다. 분석적 큐비즘이 사물을 너무 잘게 쪼개다 보니 점점 추상에 가까워졌는데요. 그러자 작가들은 다시 현실의 단서를 화면 안으로 끌어들입니다. 신문지, 벽지, 와인 상표, 나뭇결 무늬 같은 것들을 화면에 직접 갖다 붙이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작가는 후안 그리스입니다. 후안 그리스는 큐비즘을 아주 세련되고 구조적으로 정리한 작가입니다. 소니아 들로네의 전기 프리즘입니다. 이 작품은 전기로 밝아지기 시작한 근대도시 파리의 빛과 에너지를 색재로 표현한 작품인데요. 원형 구조와 강렬한 색들이 반복되면서 화면 전체가 좀 진동하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피카소와 브라크가 형태를 분석했다면 소니아 들로네는 색과 빛 자체를 화면의 주인공으로 만든 것 같았습니다. 여기서 큐비즘은 굉장히 현대적인 태도를 갖게 되는데요. 더 이상 캔버스 위에 붓으로만 그리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재료를 화면 안으로 끌어와서 새로운 의미를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콜라주, 그래픽 디자인, 광고 이미지, 잡지 편집, 영상 편집까지 생각해보면 이 실험이 얼마나 큰 영향을 남겼는지 알 수 있습니다. 섹션 6에서는 큐비즘이 프랑스를 넘어 다른 나라로 퍼져나갑니다. 이 부분이 이번 전시의 아주 중요한 장점입니다. 큐비즘을 파리 안에서만 일어난 미술사적 사건으로 보지 않고 다양한 지역으로 번져간 국제적 예술 운동으로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파리에서 시작된 큐비즘은 스페인, 러시아, 이탈리아, 미국 등 여러 지역의 작가들에게 영향을 주었는데요. 각 지역의 문화와 만나면서 조금씩 다른 모습으로 변주되기도 합니다. 미하일 라리오노프의 파들린의 초상입니다. 큐비즘이 프랑스를 넘어서 러시아 아방가르드 안에서 어떻게 변주됐는지를 보여주는데요. 인물의 얼굴과 몸은 거친 선과 강한 색 면으로 분해되어 있고 배경에는 문자와 기호 같은 요소들이 함께 등장합니다. 피카소와 브라크의 큐비즘보다 훨씬 더 거칠다라는 느낌을 느꼈는데요. 큐비즘이 각 지역의 역사와 감각을 만나면서 완전히 다른 언어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섹션 7은 전쟁기 큐비즘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은 큐비즘에도 큰 충격을 줍니다. 실제 브라크도 전쟁에 나가고 큰 부상을 입게 되는데요. 많은 작가들이 징집되고 흩어지고 망명합니다.
피에르 알베르 비로의 전쟁은 제1차 세계대전의 공중전을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보여주는데요. 이 그림도 진짜 자세히 오랫동안 봤습니다. 삼각형, 곡선, 강한 색들이 비행기의 항로와 충돌에 긴장감을 떠올리게 하는데요. 거의 추상처럼 보이는데 격추된 비행기의 연기 같은 단서가 전쟁의 현실을 암시하고요. 여기서 삼각형이 굉장히 뾰족하게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전쟁이라는 것을 이렇게도 시각화해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큐비즘의 파편화된 시각이 전쟁이라는 시대적인 충격과 만난 작품이었습니다. 레오폴드 시르바즈의 오에팅갱 남장 부인은 중앙에 있는 작가의 연인이었자 예술 후원자였던 오에팅갱 남작 부인이 있고요. 이 남작 부인의 표정도 굉장히 우울해 보이죠. 아름답고 장식적인 화면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전쟁 시기의 파리의 불안과 공허함도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피카소의 아릴르킹의 목걸이를 한 여인은 전쟁 이후 피카소의 변화를 보여주는 작품인데요. 아릴르킹은 광대죠. 이 아릴르킹과 여인이 기하학적인 형태로 구성되어 있지만 화면은 이전의 분석적 큐비즘보다 훨씬 차분하게 정돈되어 있습니다. 검정, 회색, 파랑, 흰색의 제한된 색감이 인물들을 묵직하게 잡아주는데요. 큐비즘과 신고전주의 사이를 오가던 피카소의 시선을 볼 수 있는 작품입니다. 네 번째 흐름은 섹션 8, 1920년대 큐비즘입니다. 전쟁 이후 큐비즘은 더 이상 처음처럼 충격적인 실험만은 아니었습니다. 하나의 양식이 되었는데요. 이 시기에 질서로의 회귀, 순수주의 같은 흐름이 함께 등장합니다. 이 구간에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작품이 있는데요. 굉장히 그 규모만으로도 압도하죠. 피카소가 제작한 메르키르 발레 무대막입니다. 이 작품은 국내 최초 공개로 알려져 있고요. 크기도 압도적인데요. 회화가 무대 예술로 확장되는 순간을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 사각 프레임의 가장 진한 갈색 부분이 무대의 막을 이렇게 설치하는 부분이었다라고 합니다. 페르랑 레제의 예인선의 다리입니다. 전쟁 이후 레제가 현대 도시와 기계 문명을 어떻게 바라봤는지를 보여줍니다. 배, 다리, 난간, 원통형 구조들이 한 화면 안에서 기계 부품처럼 맞물려 있는데요. 색은 밝고 꽤 단단하죠. 하지만 형태는 명확하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레제에게 현대의 도시는 혼란스러운 풍경이 아니라 기계적인 리듬으로 재구성할 수 있던 세계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섹션은 코리아 포커스라고 해서 한국 작가들 작품 보실 텐데요. 김한기, 유영국, 박래연, 이수억 같은 한국 근현대 미술의 중요한 작가들의 작품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수억의 6.25 동란입니다. 이 작품은 전쟁 피난민의 행렬을 압축화된 화면에 담고 있는데요. 인물들이 단순화된 형태와 집단적인 움직임으로 표현이 되는데 저는 이 한국 작가 전시들 중에서 6.25 동란 그림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이제 좀 마무리 총평을 해보자면 예전에 큐비즘이 어떻게 보면 사물을 좀 분석적으로 보는 그림 정도로 제가 지나쳤는데 이번 전시는 큐비즘을 좀 천천히 따라가게 만듭니다. 1907년부터 어떻게 태어났고 왜 등장했고 왜 그렇게 이상하게 보이고 어떻게 이 큐비즘이 대중에게 퍼졌는지 그리고 전쟁을 통과하고 결국 현대미술의 문법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흐름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단순하게 피카소와 브라크의 실험으로만 보여주지 않고요. 피카소의 주요 작품들 중심에 두면서 지역을 넘어서 어떻게 퍼져갔는지를 보여주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큐비즘이 20세기 미술의 방향을 바꾼 하나의 거대한 전환점이었다는 사실이 분명해집니다. 그리고 퐁피두 센터 하나라는 공간 자체도 한번 경험해 볼만 합니다. 현대미술을 대표하는 퐁피두 센터의 컬렉션을 서울에서 그것도 개관전이라는 상징적인 시점에 만날 수 있다는 점이 분명히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여의도 63빌딩 퐁피두 센터 하나의 개관전 큐비스트 시각의 혁신가들 미술을 좋아하신다면 이번 전시는 한 번쯤 꼭 경험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이상 전시 소개를 마치면서 저는 6월 말 예술의 전당에서 열리는 고야 전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우리 다음 전시에서 만나요. 더 많은 전시 이야기 그림톡